내 이름은 이하응이다. 사람들은 나를 대원이 대감이라 부르며 내 기침소리 한 번에 조선 팔도가 벌벌 떨었지. 허나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내 이름은 그것이 아니었다. 상갓집게, 파랗고 미친년 널뛰듯 춤추는 궁도령. 그것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왕의 피를 이어받은 종친이 어찌하여 저작거리의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냐고?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똑똑하면 죽고 기계가 있으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 더러운 세월 속에서 나는 살기 위해 내 영혼을 시궁창에 처박았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왕의 아버지가 되어 천하를 호령한 영웅담 따위가 아니다. 이것은 처절한 생존기이자 나를 비웃고 짓밟았던 놈들의 아가리를 찢어발긴 나의 복수열전이다.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그날 그놈들이 나를 향해 뱉었던 침이 아직도 내 얼굴에 묻어있는 것만 같구나.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들이 비웃으며 던져준 술잔이 훗날 자신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안동 김씨의 세도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다. 임금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했던 그때 왕족인 나는 그들의 사냥감이자 장난감이었다. 조금이라도 총명한 기색이 보이면 역모로 몰아 죽이고 조금이라도 재물 욕심을 내면 탐관오리로 몰아 죽였다.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죽어나갔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서서 죽을 것인가, 기어서라도 살 것인가. 나는 기는 것을 택했다. 아니, 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똥물에서 뒹굴기로 작정했다. 한양 바닥 건달들과 어울려 노름판을 전전하고 기생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해픈 웃음을 팔았다. 양반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 내 가끈은 늘 풀어 헤쳐져 있었고 내 도포 자락은 술 냄새와 오물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그래야 그들이 안심했으니까. 저놈은 왕족이 아니라 그냥 미친 개야. 그 소리를 들어야만 내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실세, 김병기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 권세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다. 나는 제 발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냄새를 맡고 찾아온 똥개처럼 굴었다. 아이고, 대감마님들. 이 비천한 하응이 왔습니다요. 오늘 술맛이 유독 좋아 보이는데 이놈 목구멍에도 한 방울 적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굽실거리며 들어서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경멸, 조소, 혐오. 그들의 눈빛은 나를 벌레 보듯 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 연기했다. 해벌쭉 웃으며 침을 질질 흘리는 내 모습에 김병기가 코를 쥐며 말했다. 어허,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궁도령, 자네는 씻지도 않고 다니는가? 헤헤, 대감. 술로 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요? 제발 딱 한 잔만 내어주십시오. 내 일이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요? 나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왕족인 내가 일개 신하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꼬리를 흔든 것이다. 그 굴욕감?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겉으로 더 비굴하게 웃었다. 그때였다. 김병기의 옆에 앉아있던 젊은 조카놈 하나가 낄낄거리며 나섰다.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놈이 내 나이뻘 되는 종친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숙부님, 저자에게 술을 주면 귀한 술맛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냥 보내시지요. 아니지, 손님이 왔는데 그냥 보내서야 쓰겠나? 여봐라, 거기 남은 술 좀 가져오너라. 김병기가 눈짓을 하자 하인이 먹다 남은 술찌꺼기가 담긴 대접을 가져왔다. 개나 돼지에게 줄 법한 그릇이었다. 김병기는 그것을 내 발치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술이 찰랑거리며 바닥에 쏟아졌다. 자, 드시게. 자네에게 딱 어울리는 술일세.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찢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접을 집어들었다. 자존심? 그건 사치였다. 당장 여기서 내가 화를 내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놈들은 이놈 봐라.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있었네? 라며 의심할 것이다. 그 의심은 곧 죽음이다. 나는 허겁지겁 그 술찌꺼기를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바닥에 흐른 술까지 혀로 핥았다. 짭짤한 먼지와 비릿한 술 냄새, 그리고 내 혀끝에서 느껴지는 비참함의 맛. 그 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 맛 좋습니다요. 역시 대감마님 댁술은 찌꺼기도 감로수 같습니다. 내가 입가에 묻은 술을 소매로 닦으며 너스레를 떨자 김병기가 만족스럽다는 듯 껄껄 웃었다. 그래, 그래. 역시 파라코는 파라코야. 저런 놈이 무슨 왕족이라고. 쯧쯧. 놈들은 안심했다. 내 비굴함에 취해 내 멍청한 연기에 속아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 잔치판, 그 화려한 배 위에 탄 승객들은 나를 보며 웃고 떠들었다.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바닥에 조아린 내 눈빛 속에서 시퍼렇게 타오르는 도끼를. 내가 핥았던 그 바닥이 훗날 너희 놈들의 피로 칠해질 재단이라는 것을. 나는 비틀거리며 김병기의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들려오는 놈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맹세했다. 지금은 내가 너희 발밑의 개가 되어주마. 허나 두고 보아라. 내 아들이 용상에 앉는 그날 너희가 탔던 그 화려한 가마는 지옥으로 가는 상여가 될 것이다. 내 기필코 너희의 뼈를 갈아 마시고 너희 가문을 이 조선 땅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리라.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미친 듯이 난을 쳤다. 붓끝이 찢어질 듯 종이를 휘갈겼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다. 내 한이었고 내 칼이었다. 그렇게 10년 나는 미친 개로 살았다. 놈들의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놈들이 제 발로 내가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철종 임금이 후사 없이 승하하시고 대비전에서 새로운 왕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복수의 문이 열렸다. 이제 저 오만방자한 놈들을 태우고 지옥으로 출발할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연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아니,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안동 김씨놈들이 던져주는 술찌꺼기를 받아먹고 그들이 걷어차면 깨갱거리며 도망치는 신용을 했다. 시장통의 왈패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투전판에서 돈을 잃고 행패를 부렸다. 내 옷자락에는 늘 술냄새와 지린내가 배어 있었다. 그래야만 했다. 내 몸에서 나는 악취가 진동할수록 놈들의 의심은 옅어졌으니까. 그들은 나를 보며 혀를 찼다. 저런 놈이 왕족이라니 종묘사직이 통곡할 노릇이군. 놈들의 비웃음 소리가 커질수록 내 속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들어와 대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내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 사랑방 깊숙한 곳, 촛불 하나 켜두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나는 아들 명복이를 가르쳤다. 아직 어린 내 아들. 훗날 고종이 될 아이.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명복아, 명심해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수모를 뼈에 새겨라. 네가 왕이 되는 날, 이 아비가 저들의 목을 베어 내 발 아래 깔아줄 것이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개로 살게 할 수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놈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철종 임금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고 있었다. 후사가 없는 임금이 승하하면 다음 왕을 지목할 권한은 왕실의 가장 큰 어른에게 돌아간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은 안동 김씨 세력에 밀려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조대비 신정왕후였다. 조대비. 그녀 역시 안동 김씨 놈들에게 이를 갈고 있는 여인이었다.
자신의 친정인 풍양 조씨 가문이 안동 김씨에게 밀려 몰락하는 꼴을 지켜봐야 했으니 그 원한이 오죽했겠는가. 적에 적은 동지라 했던가. 나는 직감했다. 이 여인이다. 이 여인의 손을 잡아야만 저 견고한 안동 김씨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안동 김씨의 감시망은 궁궐 안팎으로 촘촘했다. 왕족인 내가 함부로 데비전에 드나들었다가는 당장 역모로 몰려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놈들이 방심할 틈을. 그리고 마침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나는 움직였다. 상복을 입은 궁녀로 위장하여 데비전의 쪽문을 두드렸다. 목숨을 건 잠입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어린 아들까지 삼족이 멸해질 것이었다. 데비전의 깊은 밀실, 조대비는 병풍 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더 이상 파랗고 이하응의 모습이 아니었다. 조선의 왕족, 흥성군으로서의 예를 갖추었다. 마마, 죽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병풍 뒤에서 조대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흥성군이라 했는가? 자네가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개처럼 산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네. 헌데 이 깊은 밤에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는가? 개처럼 산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마, 안동 김씨놈들의 세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들은 이미 임금을 능멸하고 종묘사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조선은 김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조대비 역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힘이 없었다. 안동 김씨와 맞설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승부수를 던졌다. 마마,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총명하고 심성이 굳건합니다. 제 아들을 마마의 양자로 삼아주십시오. 그리고 보위에 올려주십시오. 자네 아들을? 안동 김씨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은 방심하고 있습니다. 저를 미친 개 취급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요. 제가 왕의 아비가 된다 한들 그저 허수아비일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놈들의 빈틈입니다. 나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마마께서 제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저는 마마의 충직한 칼이 되겠습니다. 안동 김씨놈들의 척추를 꺾고 그들의 피로 마마의 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조선을 다시 이씨의 나라로 되돌리겠다고. 내 이마에서 흐른 피가 바닥을 적셨다. 한참의 정적 끝에 병풍이 걷히고 조대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늙고 힘없는 여인이 아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나와 같은 야수의 눈빛이었다. 흥성군, 자네의 그 도끼를 믿어보겠네. 내 자네 아들을 양자로 삼아 익종대왕의 뒤를 잇게 할 것이야. 허나 명심하게. 실패하면 자네와 나는 죽은 목숨일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그날 밤 피로 맺은 밀약이 성사되었다. 그것은 안동 김씨놈들을 태우고 지옥으로 달릴 마차의 바퀴를 다는 작업이었다. 궁을 빠져나오는 내 발걸음은 빗속에서도 가벼웠다. 놈들은 여전히 기방에서 술판을 벌이며 낄낄대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벼락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누더기 같은 도포를 걸쳤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해실거리는 미소, 풀린 동공, 비굴한 굽신거림. 헤헤, 대감마님, 한 푼만 줍시오. 거울 속에 나는 완벽한 천치였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너희가 나를 비웃는 그 입이 찢어질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로부터 얼마 후 철종 임금이 승하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궁궐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안동 김씨 일가들은 내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멍청한 허수아비를 왕으로 세울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미 데뷔전의 옥새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 버스에 시동이 걸렸다. 놈들은 제 발로 그 버스에 올라탈 것이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놈들을 절벽 끝으로 몰고 갈 준비를 마쳤다. 자, 이제 그 화려한 지옥행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놈들이 어떻게 제 무덤을 팠는지 똑똑히 들려주마. 철종 임금의 장례 행렬이 나가기도 전이었다. 궁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권력의 암투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조대비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안동 김씨놈들이 손을 쓰기도 전에 전광석화처럼 어명을 내렸다. 흥성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익종대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대통을 잇게 하라. 궁궐이 발칵 뒤집혔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안동 김씨 세력의 수장 김병기는 그 소식을 듣고 먹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만한 먼 친척을 데려오는 것이었지, 바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안동 김씨 가문의 비밀 회합이 열렸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놈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지 안 봐도 훤했다. 흥성군? 그 미친 개 말인가? 그자의 아들이라니. 조대비가 노망이 난 것이 분명하오. 당장 막아야 합니다. 왕족의 기가 살아나면 우리 가문은 끝장입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병기는 늙은 여우였다. 그는 침묵을 지키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으리라. 가만 생각해보게.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좌중이 조용해졌을 때 그는 무릎을 탁 쳤을 것이다. 흥성군 그자가 누구인가? 상갓집게요, 시정잡배가 아닌가? 평생 술이나 얻어먹고 굽실거리던 천치일세. 그런 아비 밑에서 자란 자식이 오죽하겠나? 게다가 나이가 어리니 조종하기 얼마나 쉬운가? 그렇다. 나의 지난 10년 세월, 그 처절했던 천치 노릇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놈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흥성군은 그저 찌질한 파라코일 뿐이라는 그 생각. 바로 그 착각이 놈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다. 똑똑한 왕족보다는 다루기 쉬운 멍청이가 낫지. 흥성군에게 벼슬이나 몇 개 던져주고 그 아들은 우리가 허수아비로 만들면 그만일세.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 아들의 즉위를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것이 자신들의 목을 칠 작두날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고종의 즉위식이 열리던 날, 나는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고 걸에 들어섰다. 10수년간 입었던 냄새나는 누더기를 벗고 관복을 갖춰 입었다. 하지만 내 표정은 여전히 비굴했다. 나는 김병기를 찾아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대감마님, 이 모든 것이 대감의 덕분입니다. 천한 제 아들이 감히 용상에 앉다니요. 다 대감께서 보살펴 주신 덕입니다. 김병기는 거만하게 뒷짐을 치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나에 대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대원군, 이제 왕의 아비가 되셨으니 채통을 지키셔야지요. 어린 주상께서 정사를 잘 모르시니 우리 가문이 옆에서 잘 보필하겠소이다. 그 말인즉슨 네 아들은 우리가 쥐락펴락할 테니 너는 떡고물이나 주워 먹고 조용히 있어라는 뜻이었다. 나는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럼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나란 일은 다 대감님들께서 해주셔야지요. 저는 그저 좋은 술이나 한 잔 주시면 족합니다요. 그렇고 말고. 자네는 그저 즐기시게. 김병기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갔다. 그의 뒤로 줄줄이 따르는 안동 김씨 일가들이 나를 보며 킬킬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궐 담장을 넘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물었다. 놈들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의심이라는 껍질을 뱉어내고 탐욕이라는 살점을 삼켰다. 이제 놈들은 안심하고 자신들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축배를 들 것이다. 내가 파놓은 함정, 그 좁고 깊은 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나는 궐 안 깊숙한 곳, 내 집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비굴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았다. 안동 김씨놈들이 장악하고 있는 요직들, 그들이 착취하고 있는 백성들의 고열이 흐르는 길목들. 내 머릿속에는 이미 살생부가 그려지고 있었다. 놈들이 나를 술주정뱅이로 알고 방심하는 지금이야말로 칼을 뽑을 최고의 적기였다. 즐겨라.
마음껏 웃고 떠들어라. 나는 붓을 들어 종이에 먹을 찍었다. 너희가 탄 그 화려한 권력에 감아. 이제 문은 잠겼다. 내릴 곳은 없다. 오직 낭떠러지뿐. 나는 은밀하게 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그동안 숨죽여 살았던 남인들, 북인들, 그리고 놈들에게 억울하게 쫓겨난 인재들. 안동 김씨에게 원한을 가진 자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강물 위 뱃놀이는 흥겨웠다. 안동 김씨라는 승객들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키를 잡은 사공인 내가 뱃머리를 돌려 천길 낭떠러지 폭포 끝으로 향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자, 이제 노를 저을 차례다. 놈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단숨에 황천길로 보내버릴 준비가 끝났다. 권력이라는 뱃머리에 키를 잡은 나는 지체하지 않았다. 놈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놈들의 심장에 첫 번째 비수를 꽂아야 했다. 내가 노린 첫 번째 타겟은 놈들의 벼슬자리 따위가 아니었다. 놈들을 지탱하고 있는 뿔이 바로 서원이었다. 서원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옛 성현을 모시고 학문을 닦는 곳이라 하나 실상은 도적대의 소굴이었다. 양반 놈들은 서원을 핑계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군역을 피하고 조정의 명령조차 콧등으로 듣고 있었다. 안동 김씨놈들이 그토록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방 곳곳에 박혀있는 수백 개의 서원이 그들의 돈줄이자 행동대장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조회에서 나는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조선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은 썩어 빠진 서원들이 백성의 등골을 빼먹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로 사액서원 47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원을 철폐하라. 조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후 안동 김씨 일파를 비롯한 대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대원군 대감, 서원은 유학의 본산입니다. 어찌 성현의 사당을 헐라하십니까? 이것은 사문난적이나 할 짓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놈들의 반발은 거셌다. 갓쓴 유생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궐 앞에서 상소를 올리고 통곡을 했다. 그들은 내가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예전에 그 비굴했던 흥성군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는 파라코가 아니었다. 나는 궐문 앞으로 나아가 도끼를 들고 시위하는 유생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호통을 쳤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저 썩어 빠진 서원의 기둥뿌리를 당장 뽑아 아궁이에 땔감으로 써라. 내 불호령의 군졸들이 움직였다. 전국의 서원이 불타오르고 양반놈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위패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아이고, 내 서원이, 우리 가문의 자랑이. 양반들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동안 백성들을 수탈하며 쌓아올린 그들의 보물창고가 잿더미로 변해가는 꼴을 보며 놈들은 처음으로 공포라는 것을 느꼈다. 평생 자신들의 발 아래서 굽신거리던 내가 사실은 자신들을 태워 죽일 불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서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매를 맞고 돈을 뜯기던 그들에게 타오르는 서원의 불길은 그 어떤 축제보다 화려한 구경거리였다. 나는 그 불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백성의 눈에서 흘리게 했던 피눈물, 이제 너희가 흘릴 차례다. 놈들의 돈줄 하나가 끊어졌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놈들의 뼛속 깊이 박힌 특권의식, 그 오만함을 부숴버려야 했다. 나는 두 번째 칼을 뽑아들었다. 서원 철폐로 한 차례 몽둥이 찜질을 당한 놈들은 독이 바짝 올라 있었다. 안동 김씨들은 사석에서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흥성군 그놈이 미쳤어. 감히 사대부의 근간을 건드려? 두고 보시오. 제 놈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양반들의 지지를 잃으면 왕실도 끝이오. 그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조선의 주인이라고, 자신들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 더러운 착각을 깨주기로 결심했다. 조선에서 양반은 군역세금을 내지 않았다. 오직 힘없는 상놈들만이 군포를 내며
뼈 빠지게 고생했다. 심지어 갓난아기나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세금을 걷어가는 판국에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양반 놈들은 엽전 한 입 내지 않았다. 이것이 나라냐? 나는 이 썩어 빠진 관행을 뒤집어 엎었다. 이제부터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집집마다 군포를 걷겠다. 양반이라 하여 예외는 없다. 호포제를 실시하라. 이번에도 놈들은 거품을 물고 반대했다. 대원군, 어찌 감히 사대부에게 상놈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라십니까? 양반의 채통이 땅에 떨어집니다. 차라리 내 목을 베시오. 놈들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다. 감히 천한 것들과 동급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존심이 상해서 발악하는 것이었다.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채통? 백성이 굶어 죽는데 채통이 밥을 먹여주느냐? 양반의 갓이 그리도 무거우면 그 갓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라. 만약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라도 받아내겠다. 포졸들이 양반집 대문을 걷어차고 들어갔다.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안동 김씨 가문이. 시끄럽다. 대원군 대감의 명이시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옥에 쳐넣겠다. 조선 팔도에서 기막힌 풍경이 벌어졌다. 평생 큰 소리만 치던 양반들이 포졸들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 나오고 꼬깃꼬깃 숨겨둔 엽전 꾸러미를 받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갓이 벗겨지고 도포가 찢어진 채 울상을 짓는 놈들의 꼴이란 참으로 가관이었다. 아이고, 양반 체면에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췄다. 수백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놈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양반의 권위는 내 발 아래 짓밟힌 헌신짝이 되었다. 김병기는 부들부들 떨며 나를 찾아왔다. 대원군, 너무하는 것 아니오? 우리 가문이 자네를 어떻게 대우했는데 이리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오? 나는 그를 보며 싸늘하게 대답했다. 은혜를 하셨소? 내게 술찌꺼기를 먹이고 발길질을 하던 게 은혜요? 대감, 기억하시오. 내가 맹세했지 않소? 당신들이 탔던 그 배를 지옥으로 몰고 가겠다고. 이제 겨우 뱃머리를 돌렸을 뿐인데 벌써 멀미가 나시오? 김병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는 예전에 그 찌질한 미친 개가 아니라 굶주린 호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놈들의 명예를 꺾고 자존심을 짓밟았으니 이제 놈들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들의 재산을 모조리 털어버릴 차례였다. 나는 경복궁의 폐허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놈들의 곳간을 털어 화려한 궁궐을 지어볼까? 서원을 불태우고 양반들의 갓을 벗겨 세금을 걷었으나 나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다. 놈들은 아직도 뒷구멍으로 재물을 빼돌리고 은밀히 나를 몰아낼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 저 탐욕스러운 뱃속에 기름기가 남아있는 한 놈들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쳐들 독사 같은 족속들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내듯 그들이 목숨보다 아끼는 재물을 모조리 토해내게 만들리라. 명분은 완벽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왕실의 권위, 경복궁 중건이었다. 나는 조정회의에서 짐짓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선대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이 저리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방치되어 있으니 어찌 나라의 기강이 서겠는가. 내 일을 다시 중건하여 조선의 위엄을 세우고자 한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다. 궁궐을 짓는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국고는 비어 있었고 백성들은 가난했다. 그때 김병기가 비꼬듯 나섰다. 대원군, 뜻은 가상하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섣불리 토목공사를 벌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서늘한 눈빛으로 김병기를 쏘아보았다. 돈? 걱정 마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충신들이 일이 많은데 돈이 왜 없겠소? 내 듣자 하니 안동 김씨 가문의 곳간에는 금송아지가 뛰어논다던데 설마 나라를 위해 그 정도 성의도 못 보이시겠소? 나는 원납전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말 그대로 원해서 내는 돈이라 했지만 실상은 강제 징수나 다름없었다.
나는 김병기를 비롯한 세도가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압박했다. 김 대감께서는 충심이 깊으시니 10만 양은 거뜬히 내시겠지요? 조 대감께서는 5만 양? 아니지. 그 정도로는 체면이 안 서시겠지. 놈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안 내자니 역적이나 불충한 자로 찍힐 것이고 내자니 생살이 뜯겨나가는 기분일 터였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서슬 퍼런 내 권세 앞에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곳간문을 열어야 했다. 수레가 줄을 지어 궐로 들어왔다. 놈들이 평생 백성들의 피를 빨아모은 금은 보화가 내 발 아래 쌓였다. 놈들은 곡소리를 냈지만 나는 그 돈으로 목재를 사고 돌을 날랐다. 경복궁의 웅장한 기둥이 하나둘 올라갈 때마다 안동 김씨 가문의 기둥뿌리는 하나둘 뽑혀나갔다. 놈들이 평생을 바쳐 쌓은 부귀영화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짓누를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데 쓰이고 있었다.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는가. 더 내놓아라. 아직 부족하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비단옷까지 팔아서 바쳐라.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당백전이라는 엽전까지 찍어내며 놈들의 재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놈들은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놈들의 손발을 자르고 돈줄을 끊었으니 마지막 숨통을 끊을 차례였다. 나는 은밀히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들을 불렀다. 장소는 경복궁 경회루. 달이 밝은 밤이었다. 그들은 의아해했다. 그동안 서원철폐다, 원납전이다 하며 쥐잡듯이 잡던 내가 갑자기 술자리를 마련했다니. 혹시 화해의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놈들은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경회루로 모여들었다. 어서 오시게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오늘은 다 잊고 회포나 풉시다. 나는 예전에 그 파라코 시절처럼 너스레를 떨며 술을 따랐다. 김병기의 표정이 묘하게 풀어졌다. 허허, 대원군께서 이제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려. 우리가 잘 모실 테니 너무 노여워 마시오. 그럼요, 우리가 남입니까? 자, 드시지요. 술잔이 돌고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놈들은 취기에 얼굴이 붉어져 옛날처럼 나를 하대하기 시작했다. 이복의 흥성군, 거 옛날에 우리 집에서 술찌꺼기 얻어먹던 생각나나? 그때 참 자네 꼴이 볼만했는데 말이야. 맞네, 맞아. 그때는 자네가 우리 가랑이 밑도기라면 기었지. 놈들은 낄낄대며 웃었다. 자신들이 탄 배가 폭포수 끝에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조용히 술잔을 비우고 그들을 응시했다. 달빛을 등진 내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그래. 기억하고 말고.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있지. 헌데 대감들, 그거 아시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더이다. 하물며 범의 새끼를 개 취급했으니 그 범이 자라서 무엇을 물어뜯겠소? 순식간에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검은고 소리가 뚝 끊겼다. 놈들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손뼉을 쳤다. 여봐라. 이 쥐새끼들에게 내릴 진짜 술상을 드려라. 경회루의 문이 벌컥 열리고 술상 대신 포승줄을 든 무관들이 들이닥쳤다. 병풍 뒤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놈들의 목에 시퍼런 칼을 겨누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대원군,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김병기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10년 전 그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발치에 술잔을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깨진 술잔 파편이 놈들의 운명처럼 흩어졌다. 누구긴. 이제부터 역적의 무리들이지. 내 놈들이 그동안 매관매직하고 백성을 수탈한 죄, 왕실을 능멸한 죄,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마. 도간에 든 쥐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경회루 아래 검은 연못물만이 그들의 비명을 삼키고 있었다. 그날 밤 한양의 밤하늘은 유독 붉었다. 마치 앞으로 흘러내릴 놈들의 피를 예고라도 하듯 달빛조차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경회루 연회장에서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나온 안동 김씨 놈들은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평소라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돈으로 산 비단 가마를 타고 위세등등하게 거리를 활보했을 자들이었다. 허나 지금 그들은 죄인을 싣는 거친 함거죄수 수송수레에 짐짝처럼 처박혀 있었다. 덜컹거리는 수레 소리에 맞춰 놈들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길가에 나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을 던졌다. 저놈들이다. 우리 쌀을 뺏어가고 내 아들을 때려 죽인 놈들이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대원군 만세. 백성들의 분노가 서린 돌팔매질에 놈들의 머리가 터지고 비단옷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의금부의 육중한 대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의금부 국문장 상석에 앉아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쇠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김병기와 그 일당들이 끌려 들어왔다. 무릎이 꿇린 채 바들바들 떠는 그들의 꼴은 가관이었다. 갓은 벗겨져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고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김병기 대감. 아니, 죄인 김병기. 내가 나직하게 이름을 부르자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보며 그가 악을 썼다. 흥성군, 내 놈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당장 이것을 풀지 못해?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단 아래로 걸어 내려가 그의 코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자네 기억하는가? 10년 전 내게 상갓집게라 부르며 내 가끈을 잘라버렸던 날을. 김병기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때 자네가 그랬지. 왕족 나부랭이가 어디서 꼬리를 흔드느냐고. 그리고 내 얼굴에 먹다 남은 술을 뿌렸었지. 그때 그 술 냄새가 어찌나 지독하던지 내가 10년 동안 그 냄새를 잊지 못해 잠을 설쳤네. 나는 옆에 있던 형리에게 손짓했다. 형리가 펄펄 끓는 똥물이 담긴 바가지를 가져왔다. 자네가 내게 준 술은 향기로웠으나 내가 자네에게 줄 술은 좀 구수할 걸세. 받아먹게. 이것이 자네가 백성들에게 먹인 피눈물의 맛일세. 형리들이 김병기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오물을 쏟아부었다. 읍, 읍.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리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가 캑캑거리며 바닥에 오물을 토해내자 지켜보던 다른 죄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작하라. 4명이 떨어지자마자 곤장 소리가 국문장을 울렸다. 탁, 억, 탁, 으악. 살점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놈들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곤장 10대가 넘어가자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고 30대가 넘어가자 짐승 같은 비명만 질러댔다. 나는 그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잔인하다고? 아니, 그들이 백성들에게 저지른 짓에 비하면 이것은 자비로운 처사였다. 멀쩡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삼족을 멸하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의 입에서 쌀알을 뺏어간 것이 누구였던가. 대원군, 제발 살려만 주시오. 내 전 재산을, 내 모든 것을 바치리다. 김병기가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나는 더러운 것을 보듯 그 손을 발로 걷어찼다. 재산?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것이었지. 내 놈이 바칠 것은 돈이 아니라 내 놈의 목숨과 내 가문이 씨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뿐이다. 나는 형리에게 주리를 틀라 명했다. 두 다리 사이에 몽둥이가 끼워지고 형리들이 힘껏 젖히자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김병기는 눈을 뒤집으며 기절했다. 찬물을 끼얹어 깨워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겪은 10년의 굴욕을 갚으려면 오늘 밤은 아주 길 것이다. 그날 밤 의금부 담장 밖에는 밤새도록 귀곡성 같은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나는 그 비명을 자장가 삼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죽음은 오히려 잡이었다. 나는 놈들을 단번에 죽여 편안하게 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놈들이 평생 누려온 부귀영화를 뺏고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천한 삶 속으로 밀어넣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다. 안동 김씨의 핵심 세력들은 목숨만 부지한 채
조선팔도 가장 척박한 오지로 유배를 떠났다. 김병기는 전라도의 외딴 섬, 절해고도로 쫓겨났다. 그가 유배지로 가는 길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화려한 가마 대신 소달구지에 실려가는데 지나가는 고을마다 백성들이 몰려나와 오물을 투척했다. 이 도둑놈아, 내 놈 내놔라. 내 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굶어 죽었다.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도 그를 지켜주는 호위무사는 없었다. 예전 같으면 눈만 마주쳐도 벌벌 떨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김병기는 고개를 숙인 채 치욕을 삼켜야 했다. 유배지에 도착한 그는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칸에 갇혔다. 바닥에서는 습기가 올라오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운동회를 벌이는 곳이었다. 비단 이불을 덮고 산해진미만 먹던 그에게 꽁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인 무 조각이 던져졌다. 이걸 나더러 먹으라는 게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고기를 가져오너라. 그가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지만 포졸은 코웃음을 쳤다. 이 영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기가 한양인 줄 아시오? 배고프면 처먹고 싫으면 굶어 죽으시오. 대원군께서 특별히 절대 편하게 죽게 두지 말라 엄명을 내리셨으니 말이오. 포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김병기는 엎질러진 꽁보리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배가 고팠다.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결국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허겁지겁 주워 먹기 시작했다. 흙과 먼지가 씹혔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더 비참한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다. 함께 유배온 친척과 형제들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기 시작했다. 형님, 그때 흥성군을 죽이자고 했을 때 죽였어야지. 왜 살려둬서 우리까지 이 꼴을 만드시오? 시끄럽다. 내 놈이 뇌물을 처먹고 눈이 멀어 흥성군을 얕잡아 본 탓이 아니냐? 한때 서로 벼슬을 나눠 가지며 하하호호거리던 형제들이 이제는 썩은 콩 한 조각을 두고 서로 먹겠다고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 추악한 몰골.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놈들의 본 모습이었다. 겨울이 왔다.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들어왔다. 땔감이 없어 냉골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웅크리고 자야 했다. 김병기의 몸에는 옴이 올라 고름이 터지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화려했던 한양의 저택, 따뜻한 온돌방, 기름진 고기 반찬. 하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흙벽과 쥐새끼들 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벽을 긁으며 울부짖었다. 차라리 죽여다오. 흥성군, 제발 나를 죽여줘. 이리 사는 것은 지옥이다. 으악. 그의 비명은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내가 보낸 감시관이 전해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죄인 김병기는 짐승보다 못한 몰골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원군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 빌고 있어옵니다.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개처럼 기어와 밥을 구걸하나이다. 나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붓을 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것이 내 놈의 자리다. 평생 거기서 나오지 말고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가 녹도록 느껴보거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안동 김씨의 세도는 춘몽처럼 흩어졌고 이제 조선 천하는 나의 발 아래 놓여 있었다. 경복궁 근정전 뜰에 섰다. 불타 없어졌던 폐허 위에 내가 다시 세운 웅장한 궁궐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단청 하나 기둥 하나의 놈들에게서 뜯어낸 은전과 그들이 흘린 피눈물이 배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어떤 절경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천천히 궁궐 뜰을 거닐었다. 지난 10년, 아니 평생을 바친 나의 싸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장 바닥에서 왈패들에게 두들겨 맞고 흙바닥에 뒹굴던 날들. 기생의 치마폭에 숨어 거짓 웃음을 흘리던 밤들. 그리고 김병기의 집 마당에서 술찌꺼기를 핥으며 맹세했던 그 치욕의 순간들.
그때의 나는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비참함이 나의 갑옷이었고 그 모멸감이 나의 칼이었다. 만약 내가 그때 섣부른 자존심을 내세워 그들에게 대들었다면 나는 개죽음을 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나는 엎드렸다. 엎드려서 때를 기다렸다. 호랑이는 사냥감을 덮치기 전에 몸을 가장 낮추는 법이다. 놈들은 내가 엎드려 있으니 개인 줄 알고 밟으려 했으나 나는 엎드린 채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저 멀리 편전에서 어린 고종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 조선의 왕. 저 아이가 당당하게 용상에 앉아 호령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독재자라 부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 수군댄다.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라.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힘 있는 악을 처단하는 것은 더 큰 정의다. 내가 짊어진 악역의 굴레 덕분에 백성들은 서원의 횡포에서 벗어났고 양반들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다. 누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을 짓밟고 비웃고 있는가? 그렇다면 분노하지 마라. 당장 칼을 뽑아들고 덤비지 마라. 대신 웃어라. 바보처럼, 천치처럼 웃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놈들의 이름을, 놈들이 뱉은 말을, 놈들이 준 모욕을 뼛속 깊이 새겨라. 기다림은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가장 늦게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 법이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라. 나, 흥성군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이 거대한 궁궐의 주인이 되어 발 아래 엎드린 세상을 내려다본다. 이것이 승자의 풍경이다. 이것이 10년을 인내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달콤한 복수의 맛이다.